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인데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까 그 말 너무 날카롭게 했던 거 아닐까? 오전에 회의실에서 동료에게 건넸던 한마디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감겨 재생됩니다. 그 사람 표정이 조금 굳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내가 또 실수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기분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한동안 이런 밤을 자주 보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집에 오면 진이 다 빠져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그 묘한 기분,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책.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 다들 쉽게 하는 걸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런 밤이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MBTI 결과를 다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내향형이군요. 감수성이 풍부한 유형입니다. 거기에 쓰인 문장들을 보며 잠깐은 위안이 됐지만 결국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침이 되면 또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처럼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크게 놀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격에 관한 아주 단순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을 고쳐야 한다거나 성격이 문제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성격 안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영역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랫동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소진해왔던 건 아닐까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더 외향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억지로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 했고 발표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손을 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노력할수록 제 안에 뭔가가 더 지쳐갔다는 겁니다. 마치 왼손잡이한테 무조건 오른손만 쓰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고 소모적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타고나는 그 고유한 신경학적 패턴을 기질, 템퍼라멘트라고 부릅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어떤 호르몬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뇌의 특정 회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따라 우리는 각자 다른 기본 설정값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위험 감지 센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조금 더 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라고 자책할 때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촘촘하게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기질이라는 영역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심리학자들이 성품, 캐릭터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한동안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괴로워했던 평범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던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MBTI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INFP구나, 나는 ESTJ야 하고 유형을 딱 하나 골라서 그 안에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 MBTI는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검증해온 성격 이론들은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질과 성품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내 성격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라는 오랜 질문에 드디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성격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가 빅5 이론입니다.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이 5가지 차원으로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는 틀이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는 정직, 겸손 차원을 추가한 헥사코 모델도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격의 많은 부분은 환경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도구 상자를 들고 세상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도구 상자에는 아주 예민한 청진기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의 것에는 튼튼한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 상자의 구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 박사는 수십 년에 걸쳐 아이들을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생후 4개월 된 아기들이 이미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 서로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이나 낯선 소리에 몸을 잔뜩 긴장시키며 반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무심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반응 패턴이 청소년기, 심지어 성인기까지 상당 부분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해? 라거나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라고 말할 때 그건 그 사람이나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뇌의 편도체, 아미그달라, 즉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특정 영역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심한 게 아니라 내 뇌의 경보 시스템이 조금 더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뿐입니다. 기질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외향성과 내향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향적인 성격을 일종의 결점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파티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활발하면 더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지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의 연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는 단순히 사교성의 차이가 아니라 뇌의 각성 수준, 코르티컬 어라우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각성 수준이 이미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조금만 더해져도 금방 자극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의 뇌는 각성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오히려 외부에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름 탱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수록 탱크에 기름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에도 한 군데 더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거죠.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자극적인 환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탱크의 기름이 소모됩니다. 모임이 아무리 즐거워도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이미 탱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나 파체 모임 이후에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전된 기름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뇌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된 휴대폰한테 왜 넌 맨날 방전되냐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 휴대폰한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충전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한 성격 유형을 은근하게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밝고 적극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직장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조용하거나 신중하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마치 고쳐야 할 약점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은 기질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조차도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완전히 거스리는 방향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기질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 아니라 그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른손잡이에게 평생 왼손만 쓰라고 강요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로 버텨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이고 작은 실수에도 더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는 걸까? 라는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기질을 억지로 고치려는 노력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깐은 버텨낼 수 있어도 그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소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성품, 캐릭터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격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도구라면 성품은 그 도구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느냐에 관한 기술입니다. 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요리사는 정교한 요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뺍니다. 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기결정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로 유명한 에드워드 대시, 에드워드 디치와 리처드 라이언은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연결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기질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키워나갈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쌓고 한 명 한 명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내향적 기질은 오히려 경청 능력, 공감 능력, 깊은 사유 능력이라는 강점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품이 하는 일입니다. 기질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진 기질을 더 지혜롭고 다정하게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남들보다 불안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시는 편인가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고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쫄보지? 라고 자책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 즉 손실회피 성향은 진화적으로 우리 종준을 살아남게 한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데는 그만큼 위험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훨씬 더 일찍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이 높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일을 정말로 잘하고 싶다는 기준치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관계에서만 불안이 깊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주 커다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불안이 너무 강해서 일상을 방해한다면 그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몰아붙이는 건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가진 사람한테 넌 왜 쓸데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타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질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의지만으로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성장시켜야 할 성품이라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결론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군요. 도입부에서 우리는 왜 내 성격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본론에서는 그 이유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이라는 생물학적 기반 때문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장시켜야 할 건 기질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기질은 못 바꾼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는 거창한 변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방식 중 하나는 변화를 너무 크게 설정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더 외향적인 사람이 되겠어. 앞으로는 절대 예민하게 굴지 않을 거야. 다음 달부터는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 이런 결심들이 왜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지 아시나요? 목표 자체가 기질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너무 큰 변화 앞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 시스템, Behavioral Activation System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려면 그 행동이 충분히 작아서 저항감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행동을 했을 때 작은 성취감이 따라와야 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시작도 전에 뇌의 회피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액션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거창한 변화 대신 아주 작은 통제권을 하나씩 행사하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피곤한 날 억지로 약속을 지키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미안, 나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 뇌는 나도 내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대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친구가 나 오늘 너무 지쳐 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 오늘은 좀 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할까요? 오늘 밤 자신에게 한 번만 그 친절을 허락해보세요. 성품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질은 못 바꾸고 성품은 또 키워야 하고 결국 나는 뭔가를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리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강하게 가질수록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소심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다시 그 믿음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나의 한 부분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신중함이 언제 강점이 되고 언제 조정이 필요한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무기력하고 고립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나한테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 신호는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당신 안에 어떤 현명한 부분이 지금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한 문장이 자꾸 떠오릅니다. 겨울 땅속에 묻힌 씨앗은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눈에는 그냥 텅 빈 땅일 뿐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그 씨앗이 쉼없이 뿌리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단숨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사람의 성장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날들.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 오늘 억지로 나가지 않고 솔직하게 쉬어야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소중한 신호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센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태어난 기질을, 살아온 환경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어디로 나아갈지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닿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내 기질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자책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매일 밤 쌓이면 어느 순간 뇌가 그 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품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하지만 깊고 단단하게. 나의 못난 점을 고치려 애쓰는 밤 대신 내가 가진 기질을 어떻게 하면 더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조금 더 당신 자신에게 관대하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